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비구름이 다전 지역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구름이 서서히 지금 북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도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충청도 이남 지역에는 상당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런 비구름이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폭우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2588 2588.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동네 앞 동산을 오르는데 히말라야에 오르는 장비 준 건 없는지 꼼꼼히 찾아 반납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모조리 내려놔야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슨 특권을 내려놓겠는데 다른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내려놓을 특권을 자신의 손으로 고른다는 것 스스로가 자신들이 특권층임을 증명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권층을 증명하면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뭔가를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는 빼놓고 특권은 내려놓겠다?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친박계 후보 단일화 옳지 않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친박계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할 경우 1인당 2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서는 계파별 후보 단일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할 경우는 1인당 1표만을 행사해서 단일화 여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지도 체제를 할 것인가부터 아마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소음을 적게 일으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30대 남성이 위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3년 전 3,200여 건이었던 층간소음 진단 요청이 작년에는 40% 넘게 늘었다고 하죠. 이게 그래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도 없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동체로서 서로 이해하자라는 식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소음의 민감성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어봤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집단적 주거 문화가 보편화된 우리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아파트들은 소음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어떤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까지 생명보험업계 빅3에 포함되는 삼성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친 뒤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2014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ING생명을 제지했지만 ING생명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어제 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14개의 생명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 원이고 이 가운데 미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ING생명을 포함해서 신한, 매트라이프, PCA 등 7개 회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을 했습니다. 43%, 1,069억 지급이 확정이 됐는데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하나생명 등 이 빅3를 비롯해서 한 7개사가 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보험료를 지급하면은 배임 소지가 있다면서 판결 나온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감원은 이미 예전부터 그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보험료 지급하라고 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자살보험금을 타야 하는 사람들은 자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몰랐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험사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과 상관없이 이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도입을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특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선례가 생긴다면 국민의 노후보장 수단 연금 지급을 둘러싼 문제가 터졌을 때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연금 문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예. 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 도쿄도 10집 중에 한 집이 빈집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일본에서 빈집이 골칫덩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화랑기에 과잉 공급된 주택이 이제 빈집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지방에서 늘기 시작한 빈집은 이제 도쿄 등 대도시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현재 도쿄 내 빈집 수가 2013년 기준으로 81만 7천 가구인데 전체 주택의 11.1%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집 중 한 집이 빈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우리나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 빈집이 늘고 있어서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장기 저성장 상황 등 이 부동산 버블 붕괴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고 따라서 일본 집값은 현재 버블기에 비해서 3분의 1로 떨어졌다. 이 일본 은행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막아버린 데다 금융기관도 불량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장기 침체가 20년간 이어진 것이고 이 요즘에 들어서 아베노믹스가 있지만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몇 년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혼대학 시미즈 치히로 교수 전문가는요. 현재 상황을 건물이 낡으면 부수고 재건축해서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수순이지만 이제는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지을 만한 원동력이 없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상황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버블 상태는 아니지만 대출 여건을 완화시키거나 대출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임대를 늘리는 쪽으로 해서 임대 생활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죠. 지금 이게 인구 절벽이 이게 불과 뭐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몇 년 후면은 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파트들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어도 되나 제가 걱정이 될 정도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일본의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이자 국책은행 대표 이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이요. 이 두 은행 간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경쟁이 치열한 모양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국책은행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종 이슈를 놓고 서로 이제 선수를 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긍정적인 방향이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가뜩이나 이 구조조정 업무로 정신없는 바쁜 정책금융기끼리 이제 사소한 일마저 경쟁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한다. 안타깝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날짜에 신입행원 필기시험을 진행하면서 인재 영입 유치 경쟁도 함께 펼치는 대표적인 이제 정책금융 라이벌인데 분리되었던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의 통합작업이 추진되던 2014년 말에 수출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30여 명의 이직사원을 모집했거든요. 근데 이직사원이 자기 고향인 산업은행으로 안 가고 수출입은행으로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산업은행이 굉장히 충격받았던 겁니다. 이때서부터 임금 피크제, 조선업 구조조정, 여러 가지 뭐 임금 반납이라든지 수혜신안 발표, 이 모든 거에 소모성 경쟁을 치르고 있다. 예. 그래서 물밑 경쟁이 좀 건전한 경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추신수 선수 오늘 새벽 경기에서 홈런 터뜨렸는데 이 두 경기 연속 홈런이죠? 예, 이 텍사스 추신수 선수 오늘 새벽 미네소타전 1회 첫 타석에서 이 솔로 홈런 터뜨렸습니다. 시즌 6호 홈런이고요. 어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7회 2사 만루에서는 2타점 2루타를 쳐서 5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했고요. 시즌 타율 2할 6푼 3리입니다. 이 추신수 선수가 최근 11경기에서 홈런 5개 치고 있고요. 경기에서는 텍사스가 4대5 한 점 차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도 시애틀전 첫 타석에서 2루타 7회 안타를 치면서 5타수 2안타를 기록했고요. 기록했고요. 이 볼티모어가 4대9로 패했습니다.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도 오클랜드전에서 5타수 무안타를 치고 있는데 이 8회 현재 피츠버그가 6대3으로 앞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죠?
이 앤드루 프리드먼 LA 다저스 사장이 류현진 선수의 복귀를 언급했거든요. 예.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샌디에이고와의 홈 경기에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 늦어도 올스타전 휴식기가 끝나는 16일쯤에는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어제 메이저리그 첫 세이브를 기록했는데, 이 오승환 선수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에서 모두 세이브를 기록한 선수가 됐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오승환 선수가 어제 이 미러키전에서도 9회 이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서 1이닝 무실점으로 이 메이저리그 첫 번째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이 탈삼진 2개를 기록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입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모두 세이브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이 7회 현재 세인트루이스가 8대3으로 앞서 있는데 비가 와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거든요. 예. 이 경기가 재개가 되면 세인트루이스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오승환 선수가 등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주말 경기에서 SK가 LG에 2연승 거뒀는데 SK가 탈 LG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는 분석이 있죠. 예? 예. 지난 주말 경기에서 SK가 LG에 2연승 거뒀거든요. 예. 이 토요일에 1대2로 뒤진 9회 초에 이 정의윤, 최승준 선수의 이 연속 타자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었고요. 어제도 이 정의윤 선수 5타수 3안타 3타점, 최승준 선수가 이 3타수 1안타 2타점으로 9대7로 승리했는데, 이 정의윤, 최승준 선수가 모두 다 지난해 LG 유니폼을 입었던 선수입니다. 예. 이 공교롭게도 LG 출신 선수들이 친정팀에 뼈아픈 패배를 안겼는데, 이 유독 이 LG에서 다른 팀으로 옮기기만 하면은 이 펄펄 나는 선수들이 많아서 SK가 탈 LG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 예전에 지금 예.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에서 뛰는 박병호 선수도 그 LG에 있다가 넥슨으로 가니까 홈런왕 등극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뭔지 그랬죠. 모르겠네. 이게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LG에서 2011년에 넥센으로 트레이드됐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드 다음 해인 2012년부터 15년까지 이 4년 연속 홈런왕에 오르기도 했고요. 예. 2009년에 LG가 김상현 선수를 기아로 트레이드했는데 김상현 선수 트레이드 되자마자 그해 기아에서 정규 시즌 MVP가 됐습니다. 또 이 서건창 선수도 2012년에 LG에서 넥센으로 이적하자마자 신인상을 수상했고요. 이런 선수들이 꽤 많은데 이 탈 LG 효과를 누렸던 넥센이나 기아, SK, 이 LG에게 좀 고맙다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5.15 2016, 유로 2016에서 아이슬란드 돌풍이 프랑스에 잡혔네요. 예? 예, 이 인구 33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이 서울의 도봉구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예. 나라 아이슬란드가 유로 2016에서 8강까지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 8강전에서 이 개최국 프랑스에 2대5로 패했습니다. 전반 12분 첫 골을 시작으로 전반에만 프랑스가 4대0으로 앞서가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고요. 이 프랑스는 독일하고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독일이 8강전에서 어제 이탈리아를 꺾었거든요. 예, 연장전까지 승부차기 했죠. 예. 예, 연장전까지 1대1인데 승부차기에서 6대5로 승리했습니다. 예. 이제 또 독일하고 프랑스가 사실상 결승전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전엔 맞습니다. 독일하고 이탈리아전이 사실상 결승전이라 그랬는데 진짜 결승전까지 계속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최용수 감독 잘 풀리네요. 그 장수순 데뷔전에서 승리했다 그러죠? 예, 최용수 감독이 토요일 장수순인 데뷔전에서 랴오닝 홍윈을 4대3으로 이기고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이 중국에서 12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거든요. 이거 감안하면 최용수 감독 꽤 잘 풀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허베이가 어제 이 박태하 감독의 옌벤을 4대2로 이기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남자 배구 대표팀은 극적인 반전을 보여줬는데 월드리그에서 6연패 뒤에 3연승을 거뒀네요. 예, 이 남자 배구 대표팀이 월드리그 2그룹에서 어제 이 네덜란드를 세트스코어 3대2로 이기고 3연승 달렸거든요. 예. 집 나가서 고생했다가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호강한 셈인데요. 이 원정 경기에서 6연패로 부진했다가 홈 3연승으로 2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2그룹 잔류가 확정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윤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그리고 바빠 표인봉입니다. 버려질 위기에 놓인 물건을 쓸모있게 재탄생시켜주는 재활용품 DIY 들어보셨나요? DIY는 Do It Yourself의 줄임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죠. 먹고 남은 우유팩을 예쁘게 잘라 나만의 특별한 연필꽂이로 사용하는 것, 커피 전문점에서 다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컵을 저금통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재활용품 DIY 과정이 진짜 좋은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불어 환경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사랑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품 DIY에 관심을 갖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예, 8시 33분 1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날씨가 좋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지만 충남 지역까지는 지금 비구름이 몰려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8시 33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평소 출근길과는 조금 다르게 정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소 강 동쪽으로 길게 밀렸다면은 오늘은 강 서쪽으로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강동대교 부근부터 잠실대교까지 시속 10km 안팎으로 꽉 막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잠실 종합운동장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하위 3개 차로에 걸쳐서 길게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55
45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강변북로도 밀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도 강동대교부터 올림픽대교, 다시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대략 43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자유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일산 쪽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차량 넉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 사고 지점을 조금 지난 곳에서 하위 차로에서도 승용차와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로 가양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도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부순환로도 성산대교 쪽 강서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정릉램프 이전부터 연희램프까지 밀리는 가운데 홍지문 터널 안 2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두 분 최고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출발 이종근입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전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새아침 서영호입니다. 예, 아유, 좋아라. 저기 있죠? 자, 요새 사실은 좀 어수선해요. 근데,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이 서영교 의원 때문에 이제 불거진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이제 특권 내려놓기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친인척 보좌관 채용, 이거 가지고 난리예요, 상당히. 예? 근데, 이거 지금 뭐 3당 뭐 모두 문제지 않습니까? 이종 국장님. 네, 국민의당도 뭐 두 당 열심히 막 비판하다 보니까 우리도 있네 이거던데. 예.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20년을 그냥 묵힌 문제였어요. 17대부터 16대 이야기가 시작해갖고 17대 그렇죠. 이제 예. 처음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매번 이게 뭐 발의만 됐다가 사장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예. 문제는 서영교 의원의 어떤 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짧은 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터져 나왔어요. 예. 터져 나와서 이건 지금 이 말씀하신 거는 그 친인척 보좌관 채용 말씀만 하셨지만 사실은 전방위의 모든 문제들이 짧은 기간 동안 3당에서 다 터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시작은 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 문제, 그런 이렇게 그렇죠. 정치 자금, 정당이 정치 자금을 제대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못하는 문제부터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더민주의 어떤 이 친인척 보좌관 문제에서 조응천 의원 이제 면책 특권 문제로 비화됐다가 이제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이 옛날 과거의 그런 보도지침 이야기까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다 한꺼번에 3당이 어느 당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터져 나왔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뭐냐면, 자, 광풍은 어느 정도 풀었어요. 광풍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의제가 설정이 돼야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국민이 눈초리가 이제 따가워졌습니다. 이제 이걸 숨기려고 하거나 시간을 끌어서 없애려고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냐면 조금 가라앉히고, 자, 이제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8촌까지 다 할 것이냐, 아니면 4촌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시험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인증, 그러니까 진짜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인증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논의를 해서 제대로 이번에는 법안 내지는 규제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5촌, 사실 7촌, 8촌 좀 너무 먼지, 전 7촌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 사실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서영교 의원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부랴부랴 여론이 무서운 줄 알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박인숙 의원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승용을 보좌관 그만두게 시키고 이렇게 여론에 둔감하는 것도 이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그 국회의원들이 또 소나기 지나가면 그 잠깐 맞으면 된다는 심정은 아니었는가. 비만 피하자. 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 멈춰온다 그러던데.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 국회의원들의 영원한 봉이자 을인 그 보좌진들의 문제가 현안이 되어서 일면 그 보좌진들이 갑질도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 열심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판 백골징포라 그래야 되나요? 그 죽은 사람 그 군포에 등록시켜놓고 세금 받아먹던 조선시대 때 악명 높은 군포처럼 사실은 뭐 그 친인척 보좌진뿐만 아니라 유령 보좌관이라고 국회에 출근하지 않는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상납 받아서 월급을 도로 정치자금으로 받아서 사실상 뭐 그 정치자금을 이용하는 등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직도 우리 정치에 고비용 정치, 즉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해야 될 게 훨씬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육지책으로 지금 기업이나 후원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인건비, 보좌진 인건비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채용하는 그 후원금을 대는 고비용 정치 구조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특히 그 정보를 견제하는 업무 중에서 비밀과 보안과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연고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비밀과 보안에 대한 문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고비용 정치 문제는 한 개인의 의원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문제도 예, 그래서 구조와 제도 정비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고비용 정치 그것도 문제지만 그 특권 내려놓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뭐 부랴부랴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불체포 특권 중요하죠. 근데 그거 뭐 개정한다는 게 그게 사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불체포 특권 하나 바뀌는 거 가지고 너무 떠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특권은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건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또 들여다봐야만 한다.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 문제만 해도 그래요. 말씀하셨듯이 친인척 보좌관 문제로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사실 그거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정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인척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후원금으로 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상납받는 문제, 이 문제가 또 이렇게 가려졌었어요, 한동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부터 제대로 되면 사실 친인척도 안 써도 될지도 모르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3당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다만 그 따가운 시선을 충분히 견디는 뻔뻔함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20년 이상을 계속 되풀이되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거든요. 이게 교수님 말씀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지 말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특권 문제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뭐냐면 정치 자금, 그러면 정치 자금을 어떻게 해서 합법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 합법화 시켜줘 갖고 도리어 음성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이것들이 하나씩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곧 대선이라 대선 전국 이제 몇 개월 후면 대선 전국 되면 또다시 이게 유야무야 될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예. 자, 서소영님. 네. 그렇죠. 제가 봐도 제도적으로 해산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의원 개인의 일탈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규제해야 될 텐데요. 다만 빈대 잡자고 초과삼관을 태우지 말자. 보좌관이 너무 많으니까 보좌관을 줄이자. 임명 권한을 뺏어와서 국회가 하자.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철권의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 강화돼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국회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오히려 강하지. 그것을 제약하는 건 맞지 않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현재 보좌관에 대한 채용과 모든 것을 국회의원의 개인적 양심에 맡겨준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안 장치로서의 제도화한다던가 국회 법으로 좀 정비하는 그런 절차들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이게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못 박아놓은 이유는 그만큼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다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국회의 체포
그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들을 제약하는 것.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 하는 그 아주 까다로운 절차도 있지만 저는 뭐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국가 권력기구,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그 완화시키는 것은 일정하게 국회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아주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게, 자, 그 항목 자체가 물론 헌법 개정 문제입니다. 그런데 항목 자체는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 정권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해야 된다 하는 좀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화 사회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된 사회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꼬박꼬박 그 총선과 대선 선거가 이루어지는 나라고요. 그리고 견제 기능 좋죠. 그렇지만 지금 면책특권이란 건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로 그대로 이어져서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어떠한 발언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발언도 가능하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축소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면밀히 봐야 된다. 그 권한을 제대로 그 권한을 쓰기 위해서 이번 사건만 해도 그렇죠. 한 개인의 성추행 전력을 드러내는 것과 행정부 견제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면책특권이라고 이렇게 보호해줘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개인적 일탈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서의 그런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보다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동의 절차가 72시간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체포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건데 이런 그 국회 운영법에 대한 내용을 일부 손질해서 무제한적인 면책과 불체포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체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동의 조항들을 좀 국회 동의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언제든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요. 네.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과 같이 특정인의 성추행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성추행 안 했어요. 예? 억울한 사람 하나 잡은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형사법적 고발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내에서 여론과 이런 거 가장 민감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국회 내에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일탈들 또한 이 면책특권과 바로 연동짓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현행법으로는 지금 국회 내에서 상임위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는 게 맞습니다. 네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그건 다시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현재 법으로서는 현행법으로서는 상임위에서의 발언 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조홍천 의원이 SNS에 올렸거든요. 사실은 그 SNS에 올린 행위가 면책특권과 그 부분 속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면책특권이라도 상임위에서라도 그런 발언이 과연 면책특권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한 개인을 기가 막히게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이 지금 공교롭게 또 이게 문제가 터졌지만 이번 계기로 저는 이것도 좀 공론화해가지고 면책 특권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했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어떻게 지게 할 것인가 또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한 개인의 명예를 이런 식으로 짓밟아 놔도 되는 건지. 자, 두 번째 얘기 해보죠. 제가 웃는 이유가 왜냐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세 당 모두 비상대책. 이런 비상이 일상이 된 거고 그 일상이라는 게 이게 거의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에 비상적인 상황이 얼만큼 엉망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전부 비상 상황이면 이 비상사태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정치권은 비상 상황이죠. 비정상적인 상황. 왜냐하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의 등장으로서 기성정치, 원래부터 우리가 생각하던 개파와 지역주의, 그 다음에 이념에 기반한 정치가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일대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정치 질서에 대한 대안,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그 위상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따라서 정치의 일대 대변혁기가 현재 비대위가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정치공학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예. 자, 물론 말씀하셨듯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비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좀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3당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이유는 사실은 처음으로 30%가 넘는 그러니까 잠재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자가 있다면 그런 주자로 아마 주류가 이루어질 겁니다. 세가 이루어지면 당권도 사실은 그렇게 흘러갈 거고요. 그래서 이 당내 어떤 권력 구조 자체가 정립이 되면서 비상 상황이 아닌 일상 상황으로 될 텐데 3당 모두 사실은 이 30%가 넘는 절대적인 대세의 그런 지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거죠. 최초로. 자, 그렇다면 20%대의 또는 10%대의 후보들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정상이 돼야 되거든요. 꼭 그게 대세가 있는 후보가 꼭 있는 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개헌이 좀 더 의원 내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한 사람이 대세를 형성해서 막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중심제에 걸맞지만 이제 사실 다양화되는 그 권력이 분점되는 어떤 세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어떤 사람들이 없이 고만고만한 정치인들이 함께 정치를 하는 모습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 되려면 우리나라도 권력을 나눠서 분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대권 후보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3당 모두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원회 일치겠지만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분들이 연세가 그래도 아주 지긋하세요.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40년생이시죠. 77세입니다. 예.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42년생이시고 75세입니다. 아, 예. 새누리당의 김의옥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48년. 제일 어리시네. 69세. 예, 아주 젊은이. 네. 이거 비대위원장끼리 만나면 뭐 말씀은 못 하시겠네. 이 발언권. 글쎄 좀 젊은이 좀 가만히 있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경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대위원회 이끈다. 뭐 나름대로 전 장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의장은 지금 50년생이시죠? 정세균 의장은. 살파랗게 젊으신 분이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 비대위원장들이 지금 이런 부분은 꼭 좀 한번 손을 대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연령이 많고 경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나 이종근 국장님 말씀대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당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경륜과 연륜들이 당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현재 가장 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주의, 계파주의 그리고 이념주의에 기반한 정치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나고 있고 새로운 정치의 정당의 그 비전을 못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적어도 그렇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은 친박이냐 비박이냐,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이냐 비문이냐, 국민의당은 안철수냐 호남이냐 이런 계파와 지역과 이념에 기반한 정치의 틀들을 좀 깨고 우리 정당이 어떤 사람을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논쟁하고 경쟁하는 비전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전당대회를 만들어준다면 아주 비대위원장으로 성공적일 텐데 과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저는 김종인 대표하고 박지원 대표가 하는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뭘 좋아 보이냐면 대세의 후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잠재적인 정치인들을 만나서 자꾸 어떤 판을 만들어가는 형성하는 부분. 김종인 대표도 김부겸 의원 만나죠. 뭐 계속 자꾸 손학규 전 대표 들어오라 그러죠. 그건 박지원 대표고요. 여기 두 분 다 어쨌든 주류들과 다른 어떤 정치인들과 자꾸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건 저는 왜 바람직하냐면 지금 개원되자마자 가장 보여지는 게 줄서기거든요. 눈치 보기. 대선 바로 앞두고
어느 후보한테 지금 가서 줄을 서야지 내가 한 자리라도 할까? 이 눈치 보기가 초선 의원들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당대표, 비대위 대표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자꾸 이 방송 나가서 우리 당에는 여러 후보가 있다. 이렇게 판을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를 한다면 저는 이건 이게 노마 지지가 딴 게 아니라 이런 게 노마 지지다. 이 자신의 역할은 판을 만들어주고 판을 들끓어서 이 끝내는 확장하는 지지자들을 여러 부분에서 고정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토끼라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산토끼도 이렇게 여러 산토끼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노마 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노마 지지. 노마라는 게 뭐예요? 노마 지지 이거는 아닐 거고. 예. 노마 지지. 예. 나이 들은 말이 지혜롭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그 3당 비대위원, 제가 볼 때 이 비대위원 중에 제일 오래가 비대위원회가 국민의당인 것 같아요. 내년 2월까지 가죠. 그죠? 네. 나머지는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게 8월 초에 끝나고 더불어민주당도 8월 9월에 전당대회 하니까요. 자, 어쨌든 제가 볼 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가장 생명력이 긴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저희가 계속 이 부분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비구름, 폭우를 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폭우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될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